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접해보는 시간이죠. 쇼미더 서울. 오늘은 박철민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새해도 이제 열흘 정도 지났고 또 여러 가지 서울시 정책들이 발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해시태그. 오늘의 해시태그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첫 번째 해시태그는요. 예. 쌤, 예. 님, 예. 사라진 선생님. 예. 네, 해시태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우리 어디에요? 교육청에서 네. 이런 호칭들을 앞으로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그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논란이 된 지 거의 한 이틀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과 이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서 서울 교육 조직 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 그러니까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서로 이런 직위나 직급에 대해서 님이나 쌤이라는 호칭을 쓰자라고 했습니다. 서로 간에 선생님들끼리 예를 들어서 김성수님, 박철민 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칭을 하도록 그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또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 학생들이 님자 호칭을 쓰면서 서로 간의 욕설이 줄고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벤치마킹 하는 것 같고요. 또 IT 업계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님자 호칭 그리고 또 대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로 인해서 또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선생님을 선생님답지 않게 부르는 거 아니냐,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사제간에 쓰는 얘기가 아니라 동료인데 주임 선생님, 김주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무슨 님,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게 논란이 돼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사제지간에 선생님한테 님이라고 부르거나 쌤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선생님들끼리 혹은 교육청 안에서는 과장이나 주임이나 여러 직책이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직책들끼리 님이나 쌤으로 호칭을 통일하자.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조희연 쌤, 조희연 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라고 설명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학생들은요 선생님이라고 안 해요. 다 쌤이지. 맞아요. 그냥 다 쌤이에요. 박재민 쌤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데 그거를 굳이 또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두드러 패면서 가르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이게 지금 현재 쌤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존중하면 여기에 되겠죠. 조금 뭔가 이렇게 규율을 만들어 놓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선생님들이 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학생들한테 님이라고 부르면서 존대하게 되면 아무래도 욕설 나올 거 좀 덜 나오고 뚜루도 팔 거 안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교육 현장이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바뀌는 게 있습니까? 네, 호칭뿐 아니라 이제 복장도 자율화된다고 복장?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바로 이제 올해 여름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직원이나 교사들이 반바지를 입기도 하고요. 샌들 차림으로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DJ DOC 노래가 나온 지 지금 몇 년 지났죠? 맞아요. 한 2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노래가 이제 현실이 되는 그런 시점이 아마 20년이 지나서 되는 거예요. 네, 참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관행적인 의전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온다 그러면 좀 선생님들 다 일렬로 도열해가지고 의전하고 이런 것들 좀 형식적인 것들을 타파하고 회식 같은 것도 문화를 좀 개선해서 간소화시킨다거나 그리고 회의 때 그냥 딱딱한 회의보다는 같이 음료나 다과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회의를 만들자라는 건데 이제 도표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10대 혁신 과제를 보시면요. 먼저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서 추진 과제 5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호칭도 있고요. 하절기 반바지 샌들, 익명 게시판 같은 걸 운영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의전, 진짜 저 의전은 다 폐지해야 돼요. 네. 그리고 워라벨이라고 하죠. 정시퇴근, 업무 집중 시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고요. 협업 행정 조직 문화도 있는데요. 역시 5가지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 최상위 조직을 표기하기 위해서 서울 교육 조직도를 개선하고요. 팀 부서 간의 업무 공유도 하고
스마트한 회의를 위해서 소파 같은 경우에 좀 권위적인 상징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탠딩 회의나 이런 것들, 좀 소파 같은 것도 없애고. 저것도요, 보고서 표준서식 재정 활용하는 거, 저것도 예. 굉장히 좋은 그 방법이에요. 네. 사실은 공공기관에 있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냥 뭐 기관이나 부서마다 형식이 다 달라요. 네, 사실 이게 공무원 규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문서 관리 규정이라고. 그거 때려 맞추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관소하게 된다니까 선생님들의 그 행정적인 업무 과정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2019년부터 달라지는 서울 생활. 또 어떤 게 이제 해시태그 한번 보실까요? 네, 두 번째 해시태그 샵 지갑 없는 주차장, 샵 공공주차장, 샵 모두의 주차장입니다. 이게 이제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앱을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미리 다 네. 정리해 놓고 주차비도 다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데이터 4차 산업혁명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갑 없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카드나 현금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출구를 통과하면 주차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오는 9월부터 이것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7곳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특히 지갑 없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요금 지불을 위해서 정차를 안 해도 되니까 앞에서 좀 밀리는 그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제로페이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제로페이를 통해서 10%의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야, 이거 괜찮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중교통 환승 할인도 이를 통해서 된다고 하니까 여러 정말요? 가지로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 네. 거기서 띡 찍히고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리고 찍힌 상태에서 그거를 같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로 이렇게 네. 딱 찍히게 되면 환승까지 받을 네,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 야. 이런 그 데이터화가 또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이게 빅데이터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빅데이터화가 돼서 정말 이렇게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 더 행정적으로 잘 이런 주차장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 보니까 공공주차장 있잖아요. 네. 공공주차장. 이거 좀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그 공공주차장은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예.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예. 공동주차장 7개소를 663면에 그 설치를 해서 663면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 7곳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는데 도표를 보시면 2019년 1월 15일부터 이것이 관악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152면이 늘어나서 하나가 생기고 3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쭉 생기는데 서대문구 남과자동 그리고 중랑구 망우동, 영등포구 양평 2동, 종로구 숭인동, 구로구 구로 2동, 양천구 묵 3동 이렇게 해서 주변에 이제 너무 이렇게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심각했는데 이런 주변에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게 서울시 발표입니다. 예. 뭐 좋긴 한데 네. 서울시 자치구가 25개인데 7곳 고작 7개밖에 안 생기니 맞아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모두의 주차장 이건 뭔가요? 이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름입니다. 아, 그 주차장 압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주차장이 어디가 있는가, 이 주차장의 요금은 얼마인가를 서울시 앱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편리해집니다. 뭐가 편리해지냐면 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이제 할당받은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이거를 공유한다는 거죠. 네, 모두의 예. 주차장에 공유를 해서 공유자는 이것으로 인해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이 모두의 주차장을 통해서 그런 거주자 우선 구역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일석삼조. 그리고 주차를 단속하는 데 있어서도 행정적인 그 간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두의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주자 우선 구역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이런 주차 단속하시는 요원들은 그걸 보고 다른 주차가 되어 있어도 굳이 이거를 뭐 단속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네. 아니 이거야말로 공유 경제가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은 카카오 카페 같은 경우는 좀 무늬만 공유인 그런 모습인데 네. 이거는 사실 렌트카나 진짜 비슷하죠. 네, 렌트카죠.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잘 면을 활용해 가지고 네. 사실 뭐 되게 뭐 출근하고 없는 시간대 이럴 때는 네. 거기가 아깝잖아요. 네. 그 동네 오는 사람들에게 대여를 해줘도 되거든요. 대여를 하면서 작은 돈을 내고 그 돈의 또 일부를 또 공유자는 받고 맞습니다. 그리고 단속하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편해지고 굳이 딱 이거만 꼼꼼하게 볼 보면은 필요 없죠. 딱 네. 보면은 네, 되니까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이 공유주차 네. 이거 앱만 깔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모두의 주차장 앱을 일단 까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앱에서 공유라고 써 있는 그 버튼이 있어요. 예. 그걸 확인하시면 여기는 좀 저렴하게 공유되는 주차장이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예. 그리고 거주자 우선 구역을 이용하고 계신 시민들은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동안 계속 해왔던 시스템이긴 한데 모두의 주차장 앱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뭐 편리해지시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도 좀 맞아요. 서울시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생활 마지막 해시태그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샵 시끄러운 도서관, 샵 서울형 책방, 샵 24시간 도서관입니다. 아니, 도서관이 조용히 해야지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시끄러운 도서관을 도입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시끄러운 도서관 하면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 하면 쉿,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 이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이제 발달 장애인이나 경계선에 있는 그 지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도서관에 가서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시끄러운 도서관이 도입이 된다라는 건데요. 2019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이런 그 발달장애나 뭐 지능이 좀 떨어져서 책 이용할 때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읽어서 좀 들려줘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학습자들한테 좀 유용한 도서관이 될 것 같고요. 활동 파트너라고 해서 이런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로 인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 수가 있으니까 뭐 꼭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이들도 부모님들과 같이 와서 놀이처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형 책방은 뭡니까 또? 네, 서울형 책방은요, 그 어려운 지역 서점에 활기를 띠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그 일반 그 동네 책방에다가 서울형이라는 것을 앞에다 붙여서 좀 특색 있는 도서관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1월부터 시범 운행이 되고요. 우리 동네 지역 서점이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네네. 그래서 이 서울형 책방 같은 경우에는 고유 기능 책방이라고 해서 그런 기능, 뭐 뭔가의 기능, 고유 기능을 집어넣은 그런 책방이 하나가 있고요. 유형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책방이라고 해서 이 안에서는 뭐 연주도 하고 뭐 연극 같은 것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책방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책방은 책방대로 지역 내에 작은 책방들을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책방의 정보를 다 공유를 하는 그러니까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더불어서 지역에 아주 문화 공간을 하나 더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너무 괜찮은 그런 방법 같은데 사실 이게 선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돼야지 선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 서울 소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상에 서점 등의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상태여야 되고 매장 규모는 그 50% 이상이 도서 구비 및 도서 정가제 준수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선정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선정 기준에 부합을 하면 서울시에 신청을 하고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BI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의 마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냥 공연장에서 나 서울형 책방 할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50% 이상이 책방으로 확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이 책방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24시간 도서관. 도서관을 24시간 동안 열어놓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도서관이 24시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도서관을 24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도서관인데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 안에 24시간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스마트 도서관인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5개 자치구, 뭐 구로, 동대문, 강서, 송파, 서대문 여기에 10개의 지하철 역사에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기존에 원래 있었어요. 12개 자치구에 37개 역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5개와 10개를 더 추가해서 총 17개 자치구에 47개 역사로 확대가 되는 거고요. 시스템을 보시면 이렇게 역사 안에 이렇게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책이 없으면 이 책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고 나중에 대출을 받아가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시스템인데 구립도서관 상호 대차 서비스에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도서 검색을 하고 대출을 합니다. 나중에 반납을 할 때는 스마트 도서관 무인 대출 반납기에 그냥 반납만 하시면 돼요. 굉장히 편하네요. 더군다나 이전에는 그 지하철 역사에 있었던 작은 그런
그 책꽂이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여기는 맨날 분실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팠는데 이렇게 싹 바꿔버리면 정말 이용하기도 편하고 실질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달라지는 서울 생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박철명 기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